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너무 무서운데. 정치인에게 요거는 저희가 일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확인해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언급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300km 정도 되는 거고 국민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지금 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요거는 네. 다시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최초 관세청과 국정원이 개입을 했던 사건이에요. 네. 이들이 마약을 들여오도록 도와주고 가장 진상 규명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이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영등포 경찰서의 백혜룡 경정이 시가 2,200억 원 맞나요? 시가 2,200억 원 단속을 합니다. 네. 이거는 마약 전담반도 아니야. 핵심은 마약 전담반도 아닌 데서 이런 성과를 냈어요. 이게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적발을 한 거죠. 예, 네. 이게 엄청난 쾌거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 윤익은 경찰청장에게 칭찬까지 들었는데 인천 세관을 딱 수사하려고 하자 그때부터 외압이 들어옵니다. 와, 이거 진짜 이때부터는 미스터리거든요. 네. 지휘 라인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서울경찰청 조병노. 조병노 오랜만에 들어본다. 지휘 체계에 아예 이 사람이 들어있지도 않아요. 조병노 경무관에게 전화가 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등포 경찰서장인 김찬수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 용산에서 세관 관련해서 수사 브리핑에서 빼라. 세관 관련한 거는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국회에 나와서 진술을 한 바 있거든요. 그거를 잠깐 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경찰서장께서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소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소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김찬수가. 근데 그랬던 김찬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외압을 가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네. 그랬던 김찬수는 대통령실로 또 영전합니다. 저 일 이후에 용산에서 보고 있다? 외압?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실 영전. 근데 이렇게 엄청난 쾌거를 이뤄낸 백혜룡은 좌천됩니다. 지구대. 예.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이 백혜룡 경정이 세관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검찰 단계에서 다 막혀. 와, 이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뭐 자세한 이야기 이따가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빨리 전화 연결을 해야 돼서 그런데 이 이상한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상하잖아. 이제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이거 이제 수사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특검 통과됐잖아. 네. 김건희 특검에 이 마약 수사 무마와 관련한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통과됐잖아. 네. 이제 출범하잖아. 해야지. 이제 기대되잖아. 네. 그리고 플러스 지난 3월 20일에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상설 특검이 통과가 됩니다. 상설 특검. 근데 한덕수가 특검 후보 추천해달라고 의뢰를 안 해서 이게 출범을 못 하고 있었던 거야. 네. 그런데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들 한번 만났잖아. 네. 거기서 상설 특검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그 만났을 때요? 예. 그래서 그게 보도가 돼요. 오. 야, 그래서 이제 뭐 요거 진행되겠다. 네. 이제 수사 되겠다 싶었어. 그런데 갑자기 대검이 나서 갑자기 대검이 나서 가지고 요거 우리가 수사할게. 대검에서 갑자기 아니 특검에도 포함돼 있고 상설 특검도 언급이 됐는데 이제 와서 대검이 야 우리가 이거 대대적으로 한번 수사해 볼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잖아. 그렇죠. 이상하잖아. 네.
이거에 대해서 백혜룡 경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잠깐 전화로 여쭤보고 자세한 이야기 의원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냈지만 징계를 받고 좌천됐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백혜룡 경정은 이번 대검의 합동 수사팀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백혜룡 경정님 일단 박수로 맞이합니다. 아이고. 네. 아유, 그 감사합니다. 바쁘시기도 할 테고 지금 현직에 계셔서 이렇게 전화 연결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전화 연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그렇게 담백한 톤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백혜룡 경정님은 매불쇼의 존재를 잘 모르시죠? 최욱 앵커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훨씬 많이 알고. 영광입니다. 네. 아, 저는 우리 백혜룡 경정님 때문에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네, 저도 보기도 했고요. 네. 주변 지인들로부터 많이 전해 들었고, 네. 저를 걱정해 주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지금은 그러면 어디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은 제가 서울 강서경찰서 네. 하곡지구대 지구대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나 억울하게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재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죠. 네. 그 지금 현직이시기 때문에 뭐 짧게만 제가 여쭤보고 전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검이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합동 수사팀을 대대적으로 꾸리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백혜룡 경정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저는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쯤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게 실화야? 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대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확인해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검찰은 말레이시아 조직과 간세청 직원이 연루된 마약 사건을 총력을 다해서 막아왔던 기관입니다. 네. 수사의 대상인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어서 진실 규명하겠다, 제도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들의 행태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참 뻔뻔하다, 네. 무방무치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 경정님이 사실 인천 세관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하려고 했을 때도 검찰이 다 막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검찰이 이번에 이 수사에 뛰어든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합동수사팀 구성하고 출근시킨 그 자체가 위법합니다. 네, 수사방해, 공무집행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증거인멸하는 의도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경정님은 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실제 이 마약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매불쇼에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지금 방금 최욱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74kg 마약 밀수에 멈춰 있는데 사실은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서고요. 300kg 정도 되는 거고 국민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약이 유통되거나 유통되기 위해서 준비 작업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의 영장을 검찰이 막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이 송경호,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이들이
총체적으로 연합하고 해서 이 사건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와, 다시 한번 네. 아니 질문을 해주길 바랍니다. 아니 경정님, 네네. 지금 뭐 저를 비롯해서 듣는 분들이 지금 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요거는 네네. 다시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네. 적발하신 게 이제 74kg이라고 해갖고 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양이 역대 뭐 두 네네. 번째 규모라고 해서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경정님께서 300kg의 규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백현웅 수사팀에서 수사를 열심히 해서 밝혀낸 게 아닙니다. 수사를 열심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계약 때문에. 이 사건을 최초 적발한 것이 인천지검 강력부예요. 그리고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같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사건을 수사를 했었고요. 어느 순간 이 사건들이 덮여버렸어요. 그걸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지난 후에 영등포 백혜룡 수사팀에서 이 마약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실체를 밝혀내고 그 당시 덮었던 그 검찰에서 꼼꼼하게 덮었던 그 내용들을, 그 사안들을 들추어내기 시작하니 외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인천지검장이 실무점이었다. 이제 조금 뭔가 흐름이 좀 잡히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은 끝으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상설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 정도 수준에서 수사가 진행돼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최욱 앵커님도 이 내용을 듣고 깜짝 놀라셨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지금. 상설특검 특별검사 5명, 수사관 20명 이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안은 맞아. 최초 관세청과 국정원이 개입을 했던 사건이에요. 네. 이들이 마약을 들여오도록 도와주고 방임하고 했던 사건입니다. 국가안보기관 전체가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 밝혀내지 않고 이대로 덮어두면 대한민국 안보 지켜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이거는 대한민국 언론에서 이건 취재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큰데. 그러니까요. 경정님. 네. 저희와 전화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댓글에서 경정님을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그 신변에 대한 안전 꼭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통화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네네네네. 대검에서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출범시키는 이 보도자를 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언론에서 저에게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입장을 표명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국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알려나가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대한민국의 권력기관들이 지금 백희룡 경정 입에서 다 나와가지고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좀 무섭네요. 의원님 이거 어떡하죠? 맞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이 건을 여러 개월 동안 맞습니다. 네. 추적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게 매부쇼 나와서도 제가 맞습니다. 보여드렸잖아요. 네. 마약 1kg가 어느 정도인데 네. 한 사람이 1kg짜리 6덩어리 4덩어리를 몸에 싸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게 관세청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왔어요. 네. 현장 답사까지 갔습니다. 저희가. 근데
너무 미스터리한 거. 이걸 조력 없이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네. 그래서 백혜련 경정팀이 말씀처럼 따박따박 수사를 해가요. 근데 매번 어느 선에서 딱 부딪혀요. 예를 들어서 CCTV를 자료를 달라. 영장을 청구할 거 아닙니까? CCTV를 보면 누가 도와줬는지 나오죠. 나올 수 있으니까. 검찰이 그걸 거부를 해요. 네. 예를 들어서. 관세청은 또 이 일에서만큼은 거의 전사적으로 나서서 덮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백혜련 경정에게만 맡겨야 될 사안은 아니고요. 아, 그럼요. 말씀처럼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이 마약과 관련해서는 잠깐 그 들어가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것까지 수사한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이 마약 사건은 상설특검 몫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상설특검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네, 거론했습니다. 하고, 네. 그래서 일단은 상설특검은 빨리 출발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인멸이 되고 대검에서 합수팀을 꾸린다는 건 수사를 덮었던 자들이 수사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네.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이번에 튀어나온 거야. 갑자기 대검이 우리는 검찰을 다 의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검이 튀어나와가지고 합동 수사팀을 꾸리겠대. 말이 돼? 그러니까 백희룡 경정님도 얘네가 지금 뭔가 증거인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하는 거죠. 네. 심지어 심우정은 그대로 검찰총장이 있는 지금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대검이라는 게 심우정의 대검이야. 네, 그러니까요. 근데 방금 언급하신 거 보니까 인천지검장일 때 그때가 심우정이 있대요. 심우정이 인천지검장일 때 묻혔던 사건이다. 야, 어제 너무 이 큰데? 뉴스가 속보로 뜨는 걸 보고 진짜 큰일 황당했거든요. 갑자기 뭐 합동 수사팀을 출범한다 해가지고 검경,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이렇게 하겠다는 네. 거예요. 이것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백혜령 경정 이게 폭로한 게 2024년 12월입니다. 2024년 12월. 근데 2024년. 예, 2025년 아니 방금 뭐라고요? 백혜령 경정이 네. 이 사건을 가지고 처음 폭로해가지고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게 그게 2024년 12월이라고. 네. 아니야. 2024년 12월 아니고 그 전이에요? 네, 전이에요. 네. 훨씬 전. 한참 훨씬 전입니까? 네. 하여튼 그때 저기가 나왔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그 뒤로 쭉 이게 이슈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백혜령 경도 쫓아내고 뭐 어쩌고 해서 이상한 거 아니냐 하니까 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새로운 수사팀이 더 열심히 할 거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 지척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 국회 청문회만 했지. 네. 근데 그때 기사 이렇게 되짚어 보면 2025년 2월 달에 제가 찾기로는 가장 최근 기사인데 네. 거기에 윤석열 정부의 관계 기관들이 모여서 지들이 무슨 회의를 해요. 뭐냐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5차 회의 뭐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있었어. 지들 말대로 그대로. 근데 거기 참여한 기관이 검찰, 경찰, 관세청, 해경, 국방부, 국정원, 식약처 이렇게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게 바뀌었잖아 또 구성이. 그리고 백혜령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앞서 검찰이 수사한 흔적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백혜령 경정이 그 수사 자료를 달라고 그래. 근데 그 절대 안 줬거든. 이게 그렇게 하고서 지들이 수사 잘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백혜령 경정 얘기가 이미 나와가지고 한참 지난 후에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한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뜬금없이 또 무슨 합동수사본부 이렇게 이름 바꿔서 하잖아요. 네. 이게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을 뭔가 끌어야 되는데 네. 섹시한 아이템이 필요한 거야. 근데 지금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쪽으로 몰릴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특검이 모든 거를 다 독점할 것이고 국민들은 이제 검찰이 다 말아먹은 수사만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아이템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이 지금 여기다가 금융정보분석원이네 뭐 또 하나 뭐예요? 저 국세청을 넣어놨다라는 거는 네. 이미 어느 정도 저는 윤곽을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걸로 생색을 내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2020년 초반에 이천에 물류공장 화재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2020년에 그때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일 때예요. 그때 갑자기 대검에다가 수사본부를 만들고 우리가 화재에 대해서 그 예방 방안이나 뭐 관련 관해서 수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검사를 급파한다 막 이래가지고 여주지청장에도 송경호가 거기 가가지고 막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냅니다. 네. 그게 다 쇼거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하려고 했던. 근데 이번에는 그것과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성과 내기 보여주기식보다도 이 수사에 뭔가 오염을 시키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특검을 하다 보면 이런 걸로 지금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전 네. 차단도 하고 그렇지. 국민들한테 지들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쇼할 필요도 있고 네. 다목적이라는 거지 이게. 이 수사 이 백혜룡 경장 마약 사건의 시작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백경정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동훈이 들어서면서 윤석열과 함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네. 그게 발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역대급 마약 사건이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나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뜨거워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 마약과의 전쟁이라 그래서 모든 조직을 총 가동하고 검찰이 나서서 난리를 쳤는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그때부터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혜령 경장이 양심 선언을 했던 거고 네. 여러 군데 나와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네. 근데 그 이후 상황은 좀 전에 최강 선배 말씀처럼 검찰이 지들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근데 의원님 말씀도 저는 조금 저는 결을 달리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심지어 보상금도 1억 5천에서 3억인가로 올릴 정도로 여기에 정말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쏟았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300kg에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로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네. 상식이면은 덮을 이유가 없죠. 이거는 성과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성과지. 그렇죠. 이걸 왜 덮습니까? 저는 이상한 게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상하죠. 예. 굉장히 이거 이상하죠. 왜 덮습니까? 성과인데.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많이 지적했죠, 국가기관이라든가 그걸. 국가기관이라든가 관세청, 국정원, 검찰 이런 부분 기관들이 다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은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밖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요즘에 계속 야, 등장을 하고 계속 나옵니다. 검찰총장까지 됐어. 이원석 이름도 나왔고. 그런데 내란 이후에 심우정의의 행동도 정말 이해하기 그렇죠. 어려운 네. 행동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 내가 아주 의심 환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데 이거 그러니까. 어떡하지? 아까 74kg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2,200억인데 2,200억이야. 300kg면은 야 이거 1조 원 넘어가.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이거 봉지욱한테 맡겼어야 되는데. 아씨 너무 큰 거를 잡았네. 이슈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 사실 조사는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벗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강제 수사가 돼야 되는 거고요. 네. 특검이라든지 강제력들이 동원돼야 되는 거고 행안위에서는 끊임없이 이 이슈가 죽지 않도록 환기를 시켜야죠. 맞습니다. 네. 이거 시작하고 한참 청문회 진행되고 할 때 윤 의원님 그 문자 많이 안 받았어요? 관세청 직원들한테서? 많이 받았죠. 저도 많이 받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조직이 동원돼가지고 그걸 막 걸리더라고요. 야, 그거 이상해. 되게 이상했거든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 지점인데 만약에 관세청 직원이 연루돼 있다 그러면 네. 그 직원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인천세관에 한두 명의 문제예요. 네. 그럼 얘가 잘못했어 네. 라고 하면 세관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관세청장까지 나서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관세청장부터 해서 모든 직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방금 제가 선배처럼 문자도 보내고 입장문도 내고 성명서도 내고 난리를 쳤어요. 여기서 처음 얘기하신 거고. 와, 근데 왜 여기서 처음 얘기하셨을까? 와, 진짜 아니 나 약간 좀 진지하게 겁나는데. 좀 진지하게. 진짜 진짜. 예.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먼저 수사를 했다가 덮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야. 덮은 거를 눈치 없는 백혜령이 하니까 맞아요. 자꾸 막은 거야. 또. 눈치 없는 백희룡이 이거를 그렇죠. 끄집어 내버린 거야. 그렇게 해놓고 백혜령 날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하겠습니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또 안 하고. 그러다가 지금 와가지고 또. 그래서 하는 지금 거야. 특검이 좀 하려고 하니까 또 대검이 네. 나서고. 그렇죠. 이건 와. 은폐죠. 은폐.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너무 무서운데. 음. 정치인에게 요거는 저희가 일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네. 백혜룡 경정하고 전화 연결을 했어요. 아, 예. 예, 못 들으셨구나. 네. 자, 요 얘기 합니다. 놀라실 수 네. 있는데 진짜. 근데 이거 서영교 의원님이랑 또 연관이 돼. 왜냐하면 서영교 의원님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 가지고 상설 특검도 있지 않느냐라고
짚었다는 것을 예, 우리 서영교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어. 네. 그러니까 이게 관련이 아주 없지 않은데요. 네. 백희룡 경정과 지금 전화 연결을 했어요. 네. 이번에 대검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잖아요. 네. 이거 너무 불안해가지고 전화 연결을 했는데 네. 자 이거는 적으셔야 됩니다. 예. 지금 그동안에 저희가 이 마약 사건을 74kg 규모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가 2,200억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300kg. 오. 1조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본인이 수사를 처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 다 이게 수사가 됐던 건데 본인은 한참 뒤에 이 건을 맡게 돼서 74kg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는 대한민국 사정기관들이 다 연루가 된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네. 대검이 지금 들어왔어요. 네. 이거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 하나. 네. 또 하나는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 있는 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그거는 이 규모에 비해서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또 지적을 했습니다. 정리가 너무 좋다. 법사위원님. 규모에 비해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규모에 사건의 비해서 규모에 비해서 네. 김건희 특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요. 예, 그렇죠. 네, 그럼요. 예, 맞아요. 원래 네. 예, 그거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상설 특검 얘기가 나온 그럼요. 겁니다. 네. 예. 근데 그 상설 특검으로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질문이 하나 들어갈 것 같고요. 네네. 법사위원님이시고, 예. 그리고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깊이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깊이 가져야죠. 네. 예. 그럼 제가 뭘 얘기를 할까요? 네. 네. 저는 당시에 제가 법사위에 있었는데 이 마약 사건 관련해서는 행안위가 주로 밝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약 사건 관련한 거를 다 봤어요. 네.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 봤어요. 네. 많이 보고 이 취재한 것들도 많이 보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대통령께 관저에 이제 초청받아서 저희가 갔잖아요. 네. 갔는데 대통령께서 상설특검도 빨리 해야죠?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거 묻지도 않았는데요. 먼저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다 예. 진짜. 먼저 하셨어요. 상설특검에 마약 특검하고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셔서 예, 마약 특검 있습니다. 대통령님 마약 특검 있습니다. 마약 특검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이 빨리 추천을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해야 합니다. 네. 이거는 김건희, 명태균, 건진 세 사람을 묶은 특검은 저희가 벌써 통과되어서 이제 특검이 추진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마약 내용은 거기에 뭐 아주 일부일 일부야. 거고요. 예, 너무 일부야. 이종호랑 어떻게 연결이 네, 되느냐. 그렇습니다. 이종호 그 누구지? 조병로. 조병로. 사진 띄워야 돼. 예. 조병로는 사진 계속 띄워. 조병로 사진 띄우고 다 찾아봐야 돼요. 네. 조병로와 이종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보는 정도이라면 같이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상설특검 통해서 이거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이게 그 인천 세관에서 먼저 수사되던 거 아닙니까? 네. 인천 세관에서 수사되다가 그게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정리하고 끝내버린 거잖아요. 끝내버린 거고 이것을 누군가 마약 인천지검에서도 했나 봐요. 인천지검. 제가 인천지검 얘기하잖아요. 세관이라고 세관이라고. 아, 인천 세관이 연루되어 있고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네. 그때 그 심우정이 지검장이었나 봐요. 맞습니다. 심우정이 지검장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냄새 나지? 냄새가 나고요. 그런데 이거는 백혜룡 경정이 그것을 찾아낼 때는 다른 사건에서 그 사람을 찾아내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너 이거 어디서 마약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타고 올라가다가 그 마약을 몸뚱이에 감고 온 사람, 네. 다리에 감고 온 사람. 이게 몸뚱이랑 다리에만 감고 온 게 아니고요. 제가 좀 더 추적했는데 도마에 넣어갖고 와요. 도마에. 그건 처음 들으셨나요? 네. 도마가 뭐예요? 도마. 칼도마에다가 어떻게 넣어 그걸? 도마가 있으면 도마 그 위아래 물품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몸뚱이에 한 것은 그 일정 정도 키로수이고요. 그건 또 약해요. 4kg씩인가 다리에다 이렇게 내부로 싸서 오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대놓고 들여왔다는 방증이죠. 그렇죠. 대놓고 들어왔는데 대놓고 들어오는데 너 그 대놓고 들어가다 보면 너를 만나서 기다릴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그
저기 통과 안 시키고 다른 데로 빼낼 거야. 그 사람 따라 나갔더니 택시를 잡아주더라. 그래서 그렇죠. 왔다. 이게 그때 얘기잖아요. 그때 나왔었던 그래서 얘기죠. 이게 얘긴데 제가 그 다음에 추적을 좀 했죠. 추적을 좀 했더니 이 사람들 몸에다 감고 들어온 사람들은 인천 세관통에서 들어오고 김해 공항 통에 인천 공항 통해 들어오고 김해 공항 통해 들어오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물품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그 물품을 통해 들어오면 다 투시가 돼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화물로 들어왔다는 거죠. 네, 사람이 화물로 갖고 온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거죠. 근데 화물인데 그게 확인이 안 되고 도마 안에서 도마 안에다 넣어 갖고 들어왔다. 이렇게 갖고 엄청난 키로수인데 300kg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말레이시아에서 또 들어올 게 100kg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엄청난 돈이고 그러면 74kg도 그렇고 100kg, 300kg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은 다 작살나는 거 아니에요? 조단입니다. 조단. 돈은 어마어마하고 네. 이게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상설특검이 빨리 해야 되는 게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는 이종호를 통한 조병로와 연계와 구명 로비 요거만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일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약 이거는 별도의 그게. 왜 덮었을까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덮으려고 하던 자를 대통령실로 또 영전시켰으니까 덮으려고 하던 자가 영등포 경찰서 서장이었죠. 예. 그 사람은 바로 처음에 이거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준 사람이 영등포 경찰서장이었고 이 사람이 대통령실로 영전돼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 빠진 게 그리고 백혜련 경장한테 수사 못하게 외압을 넣었던 서울청 형사과장이 있었잖아. 네. 그게 영등포 서장으로 오잖아요. 또 후임으로. 바로 그렇게 왔었거든. 맞습니다. 네. 서울청 형사과장이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거기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이걸 지휘해줬던 서장은 용산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막거나 아니면 보도를 못하게 하거나 보도 자료를 내려고 했는데 보도 자료를 못 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통화를 그때 관계자들이랑 해봤는데 왜 보도 자료를 내는 걸 못하게 했느냐. 그리고 못하게 하면 사실은 좀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백혜련 경정도. 왜 그랬느냐 했더니 보도 자료 낸다고 벌써 기자들한테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막으니까 자기는 이거 막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불거지고 터지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일단 첫째 정리 한번 하고 갑니다. 일단은 상설특검 빨리 출범한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니 지금 듣다 보니까 상설특검이 아니라 일반 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래도 아니, 그 민원 듣다 넣으려고 보니까. 했거든요 지금. 네, 상설특검을 일단 빨리 출범시킨다. 둘째, 이거 일반 특검도 고려 한번 해달라. 셋째, 건진법사하고 김건희가 주고받은 문자가 확인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2022년 3월 그러니까 대선 직후에 대통령 된 직후에 뭐 대충 문자 내용을 보면은 뭐 윤핵관 측에서 자기 사람들 건진 사람들 쓰지 말라고 했다 뭐 그러면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뉘앙스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건진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고요. 네. 본인은 무속인이잖아요. 기도값 받고 뭐 나중에는 인사청탁했던 사람인데 자기 사람들. 그래서 그럼 안 들어갔냐. 무슨 외국 이름 쓰는 누구 뭐 들어갔잖아요. 찰리. 저 그래서 오면서 누구였지? 제임스였나 했는데 찰리였어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코가 완전히 깬 거예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졸졸 매는 것 같아요. 이 시점은 대통령이 돼서 막 인사를 막 하는 시점이었고 그때 인사 전에 을 누가 휘두르고 있다라고 보도됐더냐면 장제원이었어요. 저 윤핵관이 장제원을 말하는 거죠? 예, 이 JTBC 보도를 보더라도 아마 이 윤핵관은 그 당시에 이미 이제 비서실장으로 돼 있고 낙점이 된 상황에서 실제로 조각과 뭐 이런 부분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때니까 이제 권력 다툼이 있었던 거고 그 갈등이 건진이란 사람도 뭐 네트워크 모시기 만들다가 그것도 없앴잖아요.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도 계속 유지됐던 거예요. 대선에서 수면 아래 있을 뿐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 희생이 뭔지를 봐야죠. 예. 그 희생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추후에는 그 단초들이 나오죠. 희생이란 건 거강꾼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노별은 어떻게 뭐 노트북으로 뭐 다른 일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저 화면을 좀 보고 있었었는데요. 저런 식으로 연락하는 때가 그 2022년 3월부터 5월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근데 2022년 4월에 샤넬백이 뭐 선물로 주고 받아줬다는 얘기인 것이고 저렇게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씨는 곧 연락드리겠다. 딱 이 한마디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 두 사람 사이에서는 저런 식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고요. 실제 저런 식의
그 연락 주고받음이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씨 사이에서도 사실은 그 그림자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김건희 씨가 얼마나 많은 법사들로부터 휘둘렸는가, 그리고 그들하고 얼마나 이 내밀하게 이런 인사와 관련된 정보들을 서로 간에 주고받았는가, 이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요. 저기서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저런 얘기가 났다면은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2022년 3월이잖아요. 바로 그 가장 힘이 셀 때. 네, 그러니까 저 때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 그 전에 이제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서 자기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이 지금 보여요. 명태균 씨도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는데 엄청나게 노력했다고 주장하면서 김건희 씨한테 그 김영선 씨 공천에 대한 주장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윤핵관 얘기 지금 나오잖아요. 저때 명태균 씨도 역시 윤핵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윤한홍. 네, 뭐 이제 그런 것도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뭐 꼭 누굴 얘기를 하지는 않아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하고 저때 당시에 김건희 씨 라인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권력 다툼을 했었다는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아마 저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조금 그 크게 만들려고 하는 다툼, 알력 같은 거를 아마 중간에서 많이 좀 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2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그 샤넬백을 2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월에 일단 백을 하나 받았어. 아니 샤넬백까지 받아먹고서는 지금 나한테 인사청탁 이 정도 안에 안 들어준다는 거야. 근데 아까 명태균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명태균하고 문자도 여러 개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건진하고 명태균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 어쨌든 명태균은 훨씬 김건희하고 상하 관계가 분명히 김건희가 위에 있다는 걸 느껴졌었는데 여사님 이러면서 저거는 분명히 건진이 위에 있다는 걸 느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곧 연락드리겠습니다는 갑과 을 중에 의리하는 태도예요. 아니 그리고 무슨 샤넬백 2개 줬다고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샤넬백 때문에 저런 말 한 건 아니고, 건진 법사가 초창기에 문제가 됐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그때 무슨 뭐 소 관련해서 무슨 이상한 천도제도 그런 것도 했었었고, 그다음에 세무조사 관련해서 기업들한테 자기가 엄청나게 뭔가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크게 소리쳤다가 그때 윤석열 씨가 기업들만 호통치고 저 사람은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뭔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저 문자에서 아까 보면은 그 자기를 희생양 삼아서 나를 희생양 삼는 거를 보고 권력의 무서움을 느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대통령 문자 중에 저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거 보고 이 희생양이 어떤 거겠느냐. JTBC에서 어제 보도해서 저게 어떤 건지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쭉 그때를 보니까 그때 그 동영상이 한번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 어깨 툭툭 치는 거 한번 좀 보여주시죠. 저게 2020년 1월 1일에 한참 이제 윤석열 선거 운동하는 시기에 저 국민의힘 네트워크 본부라는 데 가서 갔더니 이제 건진 있잖아요. 윤석열 등을 툭툭 치면서 하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저게 문제가 됐었거든. 그렇죠. 누구냐? 누구냐? 누군데 감히 어깨에 툭툭 치냐? 이건 아랫사람 할 때 대하는 보통 선배가 후배한테 하는 태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봤더니 누군지 기자들이 추적해봤더니 무속인이다, 무동이다. 이러니까 마미 할멈인가? 무슨 마미 무슨 할멈이더라? 이름 까먹었네. 뭐 그런 그 신당을 모셔놓고 있더라 막 그러면서 좀 약간 좀 저속하게 좀 까니까 윤석열이 그때 국민의힘에서 한두 번 얼굴은 본 적이 있는데 딱 건진이라는 사람 저는 모르는 사람이다. 맞아요. 이렇게 그냥 손절을 해버렸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 아닌가? 그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게? 자기 얼굴 팔리고 자기 위신 깎이고 마치 대단히 좀 추잡한 사람처럼 언론에 이 거명이 되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모멸감까지 감내하면서 이런 걸 했는데도 내 사람 여러 못 고자죠. 당신 뭐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김건희가 알았다는 걸 전제하는 거야. 뭔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희생 운운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글쎄. 근데 어쨌든 저게 되게 좀 특이한 게 2022년 7월인가 그때요. 전 씨가 자기 딸을 원래는 저 대통령실에 좀 넣으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아마 그때 좀 시끄러운 일이 이제 있었던 것 같고. 저 때도 이제 사진사로 계속 쫓아다녔대요. 그 딸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었었는데
그 코바나 컨텐츠에서 원래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 딸이. 건진 딸이? 네, 건진 딸이. 그러니까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에서 먼저 일을 하면서 이 김건희랑 인연을 맺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때 뭐가 이제 무슨 문제냐면 전시 건진법사의 처남이 김땡땡이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하고 무슨 행정관이라고 있을 거예요. 대통령실에. 예. 그 행정관이 자기는 언제든지 그 행정관을 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고 말하고 돌아다니면서 기업들한테 내가 세무감사 안 받게 해주겠다. 뭐 잘 받게 해주겠다. 이런 빨리 꽂아 넣었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아마 22년 7월인가 뭐 이제 그때 정도였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 사람한테 곧 연락 드리겠습니다라고 김건희 씨가 말을 하고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행동에 조금 옮기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사실. 이제 곧 연락. 7월에 그 찰리가 그 꽂아는 게 그럼 곧 연락드리겠다는 게 그거를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 이후에 벌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사청탁을.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검찰 조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신행정관을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행정관하고 처남 김 씨가 대선 때 일을 되게 잘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든지 부탁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에서 진술을 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말했던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대선 때 제가 엄청 큰 역할을 했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런 거에 무슨 코가 끼어가지고 김건희 씨가 곧 연락드린다고 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진짜 뭔가를 해줬던 것 같다는 거죠. 얼마나 희생했는데가 그 뭘 희생했는지 대선 때 뭘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그렇죠. 했는지 그거는 아직 밝혀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지금 남부지검에서 저걸 하고 있으니까는 그렇죠. 맥락이 있겠죠. 아니 그래놓고 2022년 8월인가 그때 세무조사 안 받게 해준다 하면서 기업들한테 막 엄청나게 로비하던 때가 저때예요. 그때예요. 건진법사가. 그러니까 실제로 김건희 씨가 연락드린다고 해놓고 진짜 해준 거예요. 이것저것을. 그러니까 그 한 거는 인사청탁뿐만이 아니고 그런 세무조사 무마까지도 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크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커졌는데도 건진은 안 건드리고 그 회사들한테만 연락해가지고 건진하고 놀지 마라 막 이런 얘기만 맞아요.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건진한테 연락 받지 마라.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아니 건진을 뭐라 그래 잡아놓아야지 우리가 그때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기억이 다시 나네. 그러네요. 너무 뭐가 많으니까. 오히려 기업체들 홍보시나 이쪽에다가 그 건진한테 연락 받지 마라. 공문을 그렇게 보냈다니까요 그때. 저 건진은 그래서 검찰에다가 저 문자에 대해서 그렇게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김건희 번호는 맞다 저게 김건희 전화번호는 그런데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 김건희가 아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아니 왜 얘는 구속 안 시키는 거야 건진을? 그러니까 이런 궤변을 하는데 제가 이 항변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이렇게 내연녀가 있거나 이럴 때 되게 남자 같은 이름으로 저장해 놓잖아요. 무슨 뭐 이철근 이렇게 원래는 예쁜 이름인데 들킬까봐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김건희인데 김건희 아니에요. 이 번호 김건희 아닙니다. 뭐 아무개 딴 사람이 이철수예요. 뭐 이런 궤변과 마찬가지인데 딱 걸리죠. 아니 그럼 김건희 전화에 김건희한테 전화를 하지 누구한테 전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저씨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그걸 그냥 듣고 앉아 있나 봐요. 지금.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건진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형식적으로 한 2번인가 했잖아. 근데 2번 다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영장을 얼마나 개판으로 했으면 그 기각이 되게 일부러 그렇게 개판으로 그냥 폰만 잰 거 아니야? 이 의심까지 들어요 지금 사실. 첫 번째 의심은 그거고 두 번째 의심은 왜 법원은 그 사람을 아무리 개판으로 했어도 풀어주나. 아니 그때까지 이렇게까지 막 개판인 줄 몰랐지. 건진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는 이렇게까지 우리도 몰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남부지검에서 그 수사하는 조금씩 흘리는 거 보니까는 아니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완전 그 샤넬백도요. 완전 거짓말의 총 집합소예요. 처음에는 나 잃어버렸어. 나 이거 가방 어디 있는지 나 정말 모르겠어. 근데 바꿨다고 막 샤넬 코리아 막 이렇게 막 웃돈 300만 원을 줬다. 2번 바꿨다. 이러니까 영수증을 제시하니까 또 바꿔 진술. 그러니까 이거 나 여러 명한테 주려고 쪼개서 바꿔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죠. 원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럼 누구 주려고 바꾼 거야? 뭘로 바꿨어? 어떻게 바꿨어? 그랬더니 잃어버렸다. 이러고 있어요. 이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샤넬백 2개를 또 그래서 그럼 몇 개로 바꾼 거냐? 뭐 여러 개로 바꿨다면서 여러 명 줄 때 몇 개로 바꾼 거냐 그랬더니 그것도 기억 안 난다. 가방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김 씨는 알고 있겠지. 김 씨는 알고 있겠지. 저 누가 봐도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 상식적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 게다가 저거 진술 한번 보세요. 5월 17일 날 샤넬 매장 교환 영수증 제시하자. 유경옥 비서에게 교환 심부름 시켰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경옥이가 도대체 뭐 자기 비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직원인데. 근데 그 사람에게 교환 심부름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저런 말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상황 중에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뻔뻔하게 기세등등하게 말할 정도면 도대체 무슨 짓을 해줬을까? 저는 그게 매우 걱정된다는 것이고 이제 검찰에서 저 사람을 뭐 영장 청구하거나 수사하거나 할 것에 대한 기대는 하면 안 됩니다. 뭐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검찰청을 이제 공소청으로 바꾼다는 얘기 나오니까 검사들 나 아무것도 안 한다. 어차피 특검이할 건데 내가 왜 건드리냐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검찰 뭐 하냐 이건 사실 이제 의미가 없어요. 거짓말의 가장 강력한 동의는 김건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김건희가 가져갔다라고 하면 너무 술술 풀리는 거예요. 김건희한테 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내지는 그 가방 받은 거 그대로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바꿨다. 그리고 사실상 개인 비서 같은 사람이잖아요. 커버나 콘텐츠에서부터 데려갔으니까. 유경옥한테 가서 혼자 갔습니까? 또 무슨 21g인지 본인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대표의 부인이랑 같이 갔잖아요. 유경옥이란 사람이. 그 안목까지 믿을 만한 사람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샤넬 VIP 고객이란 사람이. 그럼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김건희가 있는 거예요. 건진이 아니고. 건진은 줬겠죠. 가방을. 그러니까 그 통일교 2인자란 사람이 잘 받으셨답니다. 그 법사폰 포렌식 했을 때 그런 문자가 나왔겠죠. 아주 단순하게 김건희한테 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 왠지 바꿨다. 그래서 여러 개로 바꿔서 지금 김건희가 다 갖고 있다. 이게 맞는 거겠죠. 샤넬백 있어요 혹시? 저는 없어요. 없죠. 나도 없어요. 하나 1,000만 원이 넘으면 나 못 사겠어. 왜? 내가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진짜요? 나 선물 받을래요. 노가 선생님 들으세요. 글자만 이렇게 써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샤넬이라고. CC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렇게 짝퉁이라도. 됐어요. 나도 짝퉁은 많아요. 아니 아까 그 검찰 개혁이 그것 때문에 지금 검찰이 손 놓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 검찰 개혁 법안 발의를 했어요. 그거부터 좀 먼저 잠깐 얘기를 해보죠. 먼저 오늘 민주당에서 그 발의하면서 그 발표한 내용 그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 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검찰의 정상화입니다. 수사 부서 분리 및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수사권은 더욱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여 믿을 수 있는 검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입니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됩니다. 오늘 저희가 발의하는 법안은 4개입니다. 나 아까 샤넬백 잠깐 샤넬백이 그게 이태리제예요, 프랑스제예요? 프랑스 아니에요? 코코 샤넬. 그럼 프랑스 여자 향수 아니야? 코코 샤넬이 만든 게 샤넬 옷도 있고 가방도 있고 향수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앞에 C는 코고 뒤에 C는 샤넬이에요. 난 그건 지금 알았어. 아니 코코 아니에요? 그럼 나 몰라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 몰라요. 써본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내가 저 샤넬 립스틱은 있어요. 내가 프랑스 브랜드 맞다고 지금 밖에 우리 PD는 써봤나 본데. 매니아인가 봐. 안 써봐도 다 아는 거지 뭐 그 정도를 가지고. 디자이너가 코코 샤넬이라고. 그거 맞네. CC가 그래서 C가 앞에 C는 코코구나. 이 코코. 그럼 샤 할 때 샤도 C로 시작하니까 여러모로 C가 빠질 수가 없네요. 우리 정말 장 변호사님은 아는 게 많으시네. 명품백에 대해서. 네, CC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나는 그냥 뭐 명품이라면 나이키가 가장 명품이더라고. 나이키 명품이죠. 우리 때 그거 못 신어가지고 다들 힘들어했잖아요. 자, 다시 본 주제로 돌아가서 검찰 개혁법안으로 보면은 일단 민주당에서 아직 정부하고 그러니까 저게 조율이 된 건 아니라고 해요. 네, 검사들은 지금 뚜껑 열릴 것 같은데 일단 공소청으로다가 바꾼다. 검찰은 공소청으로 바꿔서 이걸 법무부 산하에 둔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걸 행정안전부에 둔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 그럼 경찰 조직 내 국수본이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이 따로 있는데 이게 검찰에서 원래 6대 범죄, 중대 범죄 요걸 이제 중대범죄 수사청에서 하고 그럼 수사기관이 좀 많아지니까 그걸 갖다 조정하는 걸 총리실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걸 신설해서 여기서 조율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일단은 법안이 세죠. 네. 사실은 지난번에 계속 논의되던 것보다 훨씬 지금 센 법안이 나온 것 같고요. 예. 검찰들은 좀 패닉될 것 같아요. 검사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저 공소청에 남아있는 검사는 그냥 검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중대범죄수사청에 나 수사할래 해서 수사청으로 가는 검사들은 검사가 아니고 수사관으로 타이틀은 그냥 다 한다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되면 검사들이 일단 공소청에 남아있는 검사들만 검사들이다. 인원도 확 줄어들 테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은 이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거고, 검사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원래는 수사권을 안 주고 기소권만 주겠다는 게 기본 이제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뭐 기소권 주는 거는 뭐 당연히 그게 이제 검사의 본질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수사권을 니네가 만약에 가지고 뭔가 하려면 완전히 격화시켜 버리겠다. 사실은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근데 검찰은 그동안에 계속 주장해 왔던 게 경찰하고 우리는 동급이 아니다. 경찰은 수사의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들이 훨씬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수사하게끔 하고 나머지는 다 기소만 하게끔 한다. 그러면 정말 실질적으로는 모든 권력을 빼앗아 버린다는 얘기가 돼서 사실 저렇게 되면은 검사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 같긴 합니다. 반발은 당연히 그 감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수사를 갖다 떼어낸다. 물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면 여기 검사가 아니고 수사관이지만은 그 법안에서도 우리가 그 직급을 1급부터 7급까지 있는데 검사 출신은 이제 좀 직급을 높여준다. 이렇게 그건 앞으로 조율을 하겠다라는 건 있거든요. 이제 골자는 수사 기소 분리는 저는 검찰 구성원이라면 이미 감내 용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한 지시 있어요. 그거는 국민 앞에 떳떳이,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할 수가 없고, 제가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분들 하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이런 분들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윤석열 정부의 이 검찰이 치러야 되는 뭐 대가 후과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원래 검경 수사권 조정되기 전에도 90% 이상의 수사는 원래 경찰이 했어요. 물론 그렇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일반 사건들은. 그리고 법리 검토가 엄청 치밀하게 되지 않고, 그러니까 검찰은 자기네들로 수사 이 고소장이 들어와도 다 내려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검경 수사권 조정되기 전에 사건 빨리 할 거면 그냥 차라리 경찰에 넣어라. 아니면 이제 검찰에서는 훈시 규정 이런 걸 따라서 시간을 정해줘서 경찰로 내려보내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걸 이제 고민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이도 있는 수사를 현재의 경찰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소유지와 기소를 할 때는 지금 2,200명의 검사가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공판 검사들은 비교적 저연차, 그리고 이제 여성 검사들이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면 그것을 남겨두고 아마 저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이른바 그 일본에서도 오히려 그 수사 파트가 엄청 엘리트들이 간다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 사실상의 지금 경시청 수사검사들이 가고, 또 법조인 출신 경찰들이 있고, 거긴 좀 처음부터 직급이 좀 높이 출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수사를 사실상 이제 중수청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이게 아마 반발이,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엄청 강했던 게 제 기억이 나요. 언론도 막 십자포화를 퍼붓고 막 이랬는데 그 정도의 어떤 반발은 없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일단 그 중수청에서 할 수 있는 수사가 범위가 제한되거든요. 6대 범죄. 거기다 이제 내란 외환에서는 7대 범죄를 좀 확대는 했죠. 그러니까 부패 경제 공선법, 그다음에 뭐 방위사업, 대형 참사 뭐 이런 거라는데, 중요한 건 영장 청구권이 없다는 거예요, 중수청에. 그렇죠. 그건 공소청에서 계속 갖고 있으니까 검사들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수청에서 영장 청구권이 없다는 거는 아무리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검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는 거는 정말 굴욕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이제 매우 크죠.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본인들이 그동안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대놓고 명분상으로는 그거를 반발할 수 있는 만한 이제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접할 수는 없다, 니네가.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영장 청구권을 갖고 싶으면 공소청에 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권을 가질 곳에서는 영장 청구권 안 주니까 니네는 우리랑 똑같아,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사실은 저렇게 가는 게 원래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맞는 부분이기는 하다.
그런데 저게 어느 정도는 좀 조율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봐요. 물론 그러니까 행정부하고 좀 조율은 아직 안 거쳤다고는 네.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사건의 90%는 경찰들이 하죠. 공소와 기소가 수사와 기소가 엄격하게 분리돼서 하고 있잖아요. 일반 실제 그 90% 형사부에서 검사도 다 같은 검사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윤석열 같은 사람은 형사부 검사는 검사라고 안 쳤어요. 되게 치욕적으로 느꼈대요. 본인이 무슨 시장 무슨 사건을 할 때 제가 같이 근무했던 분한테 들었는데 자기 쪽팔려 죽겠다. 그러니까. 일반 사건 하는 거. 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윤석열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검사라고 우리 동료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네. 그냥 골목 끼고 저 사람들은 서류 더미에 사건에 치여서 그냥 일만 하는 일종의 노가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광란은 6대 범죄 중요한 큰 사건들을 수사하는 특수부, 기획통 이런 사람들이 검찰을 지금 이렇게 망가뜨린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10%를 다시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에 다 넣겠다라는 거잖아요. 거기 수사에 자신 있는 검사들은 검사라는 타이틀만 떼고 직급은 높여줄 테니 수사로 와라. 물론 반발 셀 겁니다. 네. 검찰에 반발 셀 거야. 예. 그러면 나중에 변호사 할 때 밥그릇도 좀 작아질 테고. 그렇지만은 초기에 그 반발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사회가. 그렇죠. 근데 일단 제가 이제 형사부 검사들을 조금 많이 알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아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대. 쌤통이다. 잘됐다. 그러니까 너네 때문에 이런 거. 니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 그렇지. 예, 그리고 솔직히 뭐 나를 특수부로 보내줄 것도 아닌데 뭐 내가 그동안 했던 일하고 뭐가 달라지느냐 이제 예. 이렇게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있는 거는 확실한데요. 이제 지금 저 법안에서의 조금 문제점은 행정안전부가 너무 커져요. 그 밑에 모든 수사권이 다 이제 절로 가버리거든요. 국수본도 있죠, 경찰도 있죠,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들어가게 되면 정말 행안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총리실 산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둬서 저기서 수사해왔다는 어떤 인권 침해나 남용 여부를 보겠다는 예를 들어서 중수청이나 국수본에서 기소 안 하고 그냥 엿바꿔 먹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국수위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견제 장치를 마련해 두겠다는 거는 그게 얼마나 잘 작동하게 만들어야지 당연히. 그런데 저희 노 변호사님 말씀 듣고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타이틀이 중요한 건 아니죠. 수사관이든 검사든 어쨌든 기능이 중요한 건데 노 변호사님 말씀대로 헌법상 영장 청구권은 검사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이든 뭐 모든 인신에 대한 뭐 영장이든 그거를 검사란 타이틀이 공소청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일임해서 하는 게 상당히 지체되고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사 자체가. 그렇다면 타이틀에 이제 얽매일 게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에서도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수사기관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위헌 논란이 또 지금 나올 수가 있죠. 지금 영장 청구권은 뭐 검사에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조금 디테일 부분을 강화하는 거는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저 오늘 검찰 개혁 법안까지 발의됐고 특검도 이제 빠르면 이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면 이제 수사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검찰의 지금 검사들 분위기는 어때요? 좋지는 않겠지만은 이참에 빨리 그냥 더 난파선되기 전에 빨리 변호사나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오래된 검사들하고 조금 신입이나 뭐 좀 중견 아직 덜 간 사람들하고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검찰의 자존심을 사실은 좀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원래 그동안에 검사들은 다 특검을 되게 싫어하고 공수처 싫어하듯이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뭐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는 게 뭐가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래서 그 높으신 분들은 사실은 뭐 특검에 가겠다는 생각 자체는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지금 이제 검사들 중에서 특검에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특별수사관을 갈 생각들을 지금 원래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조금 이름을 조금 날려보고 싶다. 내지는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내 가지고 뭔가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고 있어요. 이번이 좋은 기회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약간 이렇게 만약에 상중하로 나눈다면 이제 연령이나 이 경력 관련해 가지고 하 쪽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층에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완전히 이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층에 있는 분들은 좀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특검으로 간다 하더라도
기존의 검찰에서 결론을 냈든 않는 것도 있지만은 뭐 김건희 도이치 같은 경우는 다 결론이 났고 그거하고 반대되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이 특검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 조직에 대한 뭐라 그러나 배신감 뭐 이런 것도 부담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대의를 쫓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미 고검에서도 이거는 재기 수사해야 된다. 우리가 직접 수사하겠다라고 해서 하고 있고 불렀는데 안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특검에 넘기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봤다. 그리고 아주 명징한 증거는 대법원 판결이에요. 1, 2, 3심. 예, 방조한 굉장히 유사한 지에 있는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면죄부를 준다는 건 이 수사에 전 난이도가 높다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이미 사실관계가 너무 엄정하게 정리돼서 판결문에 녹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 7초 매매 다 문자로 남아있잖아요. 실제 문자로 야 김건희 계좌에서 빨리 매매하라고 해라. 7초 뒤에 매매가 쏟아져요. 동일한 금액과 동일한 이 주식 수로 증거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게 가장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의 김건희에 대한 뭐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기소도 당연히 안 한 요건에 대한 검사들 내부에서의 그런 서로 간의 이질적인 의견들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김건희 그 도이치 주가 조작 수사했던 그 검사 중에 한 명 그 잘 아시는 미국으로 지금 유학 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7월에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7월에 온대요. 나중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좀 봅시다. 하나 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 왜냐면 그때 수사를 제가 봤을 때는 잘했어. 열심히. 잘해서 정말 거기서 기소를 안 한 김건희하고 최은순도 기소를 안 했지만 그거 말고도 6명을 정말 돈 번 사람들 기소를 안 했거든요. 기소를 당연히 이 사람들 왜 안 했지? 그때 재판에서도 한번 판사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네, 맞아요. 유사한 쩐주들. 왜냐면은 검사들이 그때 저는 그 심정이었을 거라고 봐요. 내가 얘네들을 기소는 못하지만은 내 검사로서 자존심으로 힌트는 남겨두겠다고 해갖고 거기다 권오수와 경제적 공동체다 이 사람들은. 수사 보고서 같은 걸 만들어놨구나. 항소 이유서에 그걸 적어놨어요. 항소 이유서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아니 경제적 공통체인데 공동체라고까지 하면서 그 권오수가 참여로 다 이 사람 저수지를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소는 왜 안 했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힌트들을 곳곳에 숨어놨어. 숨은 그림 찾기는. 한번 읽어드려 보세요. 검찰의 항소유서. 그러니까 검찰의 항소유서에 저렇게 써놨어요. 경제적 공동체 권오수에 경제적 공동체라고 저렇게 적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 땡땡이라고 있어. 저 사람은 아마 기소를 하면은 그래 나를 기소했어? 그래 한번 해봐. 김건희 최은순 바로 이름이 나올 겁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못한 거야. 못하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거겠죠. 자기는 하고 싶었다는 걸 좀 남긴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저 사람 27억을 벌었어. 나머지 한 26명이 김건희 최은순 포함해서 6명이 96억을 벌었거든요. 한 놈도 기소가 안 됐어. 진짜? 한 놈도. 한 놈년. 와우. 그러니까 저게 그런데 곳곳에 수사 보고서나 그 공소장에 힌트를 곳곳에 숨겨놨어요. 그 검사들이 수사 검사들이 그때. 아니 그러면 김건희 씨가 억울할 수 있겠네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지금 27억 번 사람도 있구만 이 땡땡이 이러면서. 지금 김건희 변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저는 그 검사님하고 안 친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김건희가 기소가 돼서 제대로 재판을 받으면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매우 큰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집행유예 나왔잖아요. 네. 저 사람들하고 차원이 달라. 저 사람 돈을 잃은 사람들이고 돈을 번 사람들은 매우 큰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나머지 6명도 기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시효 문제가 있지만 당연히 해야죠. 법원 재판 중에는 시효가 또 중단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김건희도 뭐 1차, 2차 중에 뭐 1차는 끝났는데 2차는 뭐 남아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나머지들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저 6명 전부 다 그 공소시효가 한 1년 정도 남았어요. 전부 다. 김건희 포함해서. 그러니까 다 기소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이제 특검에서 하겠죠. 이번에 김건희 특검하면서. 왜냐하면 특검에서는 딱 지금 특정돼 있는 사건뿐만 아니라 인지된 사건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검이 출범하면은 전화 시민보 부르면은 뉴스타파 시민보 부르면 그리고 또 저희가 시민보나 전화 사실 저 도이치 주가 조작 취재할 때 정말 잘하는 분이 한 분 있어. 우리가 형님이라고 모시는. 주식시장 나보다도 많아. 나이가 많아. 이 양반이 모든 걸 다 꿰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공판에 다 참석을 했어. 심지어는 이종호 있잖아요. 이종호 친해요? 자주 거기서 말을 텄어. 너무 자주 보니까요. 친분 관계까지 형성이 된. 그래서 이종호가 그때
그 재판 받으면서 자기는 그 전까지는 도이치 주식하면서 다 돈을 잃었다는 거로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말했죠 그때. 근데 나중에 이번 재판 보면서 이제 사실 알았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돈을 이렇게 벌었구나. 나머지 돈 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나만 병신이 바보였네. 이러니 김건희가 이종호의 말을 부탁하면은 임성근 사단장을 빼달라느니 아니면 3부 토건을 올려달라니 이거 부탁을 하면은 안 들어줄 수가 있었겠느냐. 이거는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요. 미안해서 돈 잃었다고 생각하고 이래서. 마음에 빚이 있는 거지. 그럴 사람들이 아니지. 그리고 뭔가를 얘를 놔두면은 얘를 안 봐주면 다 얘는 다 분다. 잘못하면 내 비밀을. 지난 여름 내가 뭔지 사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종호는.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